1894년 7월 25일 조선 앞바다. 청나라 순양함 한 척이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군함들이 나타났고 경고도 없이 포탄을 쏘기 시작했죠. 순양함은 격침됐고 1,000명을 태운 수송선도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한 번의 기습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단순한 두 나라의 충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은 20세기 동아시아의 모든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국 내전,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죠. 수백 년간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청나라가 작은 섬나라에게 무릎을 꿇었고 조선은 독립을 약속받았지만 오히려 더 큰 비극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 땅에서 벌어졌지만 정작 조선 사람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놓고 싸웠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까지 끼어들었죠. 조선인 3만에서 5만 명이 죽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1894년 조선에서 벌어진 그날부터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청일 전쟁의 뿌리는 조선을 둘러싼 세 나라의 경쟁에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 왕국은 강대국 경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 반도를 자국의 안보와 위신에 필수적이라고 봤죠. 둘 다 조선 문제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강대국 경쟁은 더 많은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1885년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지던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동아시아로 번졌고 영국이 잠시 조선의 한 항구를 점령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해군 기지를 연결하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토는 이전에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곳이었죠. 러시아의 존재,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 그리고 전통적인 청나라의 이해관계가 1890년대 조선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그레이트 게임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게임은 지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죠. 국내적으로 조선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격렬한 엘리트 권력 투쟁이 조선 왕조 내부를 갈라놓았죠. 고종 국왕과 민비, 그리고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긴장을 부채질한 질문 중 하나는 조선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였습니다. 조선은 고립으로 은둔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청나라 제국의 조공국이었죠. 1870년대와 1880년대의 개혁파들은 근대화하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반면 유교 중심의 보수파들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했죠. 수많은 민중 반란은 부패한 왕실 관리들이나 외부 영향에 반대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모두 조선의 불안정을 걱정했습니다. 청나라는 1880년대에 일종의 현대적 제국주의를 조선에 강요하려 했고 영향력 있는 청나라 총독 이용장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청나라에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지만 다른 모든 나라에게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모두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경제 조약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둘 다 19세기 중반 내전을 겪었고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죠.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개혁은 모두 경제와 군대를 근대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물론 내부 긴장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죠. 1894년까지 조선의 쿠데타와 반란의 회전목마는 고종 국왕을 약하고 부패한 정부의 수반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한편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이 추종자들을 얻고 있었죠.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불교, 유교, 도교의 사상을 결합했고 왕조의 도덕적 타락과 서구 영향에 반대했습니다. 2월에 그들은 남부의 부패한 지방정부에 항의하며 봉기했습니다. 정부군은 반란군을 처리하기에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죠. 베이징은 6월에 소규모 병력을 보냈고 1885년 협정에 따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산항으로 출항한 후였죠. 일본은 이것을 협정 위반으로 간주했고 자체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란은 6월 11일 끝났습니다.
청나라의 최고 외교관 이홍장 총독은 영국과 러시아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청나라 외교 전략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홍장은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청나라의 군사 준비 상태에 의구심이 있었고 서태후가 다가오는 생일을 위해 새 궁전을 짓는데 해군 자금을 전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광서제는 반면 잠시 일본과의 전쟁을 고려했습니다. 이모인 서태후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의 장관들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 더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쿄는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10월 19일 조선 주재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고종 국왕에게 청나라를 추방하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보여주기 위해 개혁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3일 일본군은 국왕에게 그의 아버지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틀 후 일본 군함들이 풍도 해전에서 청나라 해군을 공격했죠. 일본은 청나라 순양함과 1,000명을 태운 수송선을 격침시켰습니다. 베이징은 1894년 8월 1일 선전포고를 했고 제1차 청일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은 일본인들, 심지어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조차 전쟁을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갈등을 새로운 세계대 쇠퇴한 구질서의 충돌로 또는 아시아에서 문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투의 일부로 규정했죠. 반중국적 견해를 가진 서구의 많은 사람들도 이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청나라는 여전히 일본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 장교들이 자신감에 차 있던 것은 아니었죠. 청나라 군대는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지역 병력을 통제했고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민간인을 약탈해야 했으며 현대전 훈련을 거의 받지 못했죠. 이홍장은 군사 근대화를 추진한 청나라 개혁가 중 한 명이었고 청나라 최고 무장 병력 2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일본이 대응할 만한 것이 없는 독일제 대형 현대식 전함 2척을 가진 북양함대와 현대식 장비와 일부 서구 훈련을 받은 소규모 회군이었죠. 일본군은 더 잘 무장되고 훈련되고 보급됐습니다. 서구 전쟁수를 공부한 일본 장교들이 이끌었죠. 수년간 도쿄는 황실에서 육군과 해군으로 자금을 재배정했습니다. 1894년 6월에는 심지어 청나라의 외교 및 군사 암호까지 해독했죠. 일본의 계획은 조선에서 통신선을 확보하고 황해를 장악하고 청나라를 조선에서 추방한 다음 만주로 전쟁을 확대하고 어쩌면 청나라 제국을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울의 일본군을 포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더 빨랐죠. 일본군은 공식 전쟁 시작 전인 7월 28일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 성환마을에서 소규모 교전으로 청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청나라 장군 섭지초는 아산에서 버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다에서 예상했던 증원군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잘못된 정보로 일본군 수를 과대평가했죠. 그래서 청나라는 남부 조선을 완전히 포기하고 평양으로 250km를 북쪽으로 행군했습니다. 가는 길에 현지에서 약탈하며 이동했죠. 평양은 강, 언덕, 요새, 절벽, 성벽 그리고 청나라의 토목 방어 시설로 잘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장군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4개 방향에서 동시에 도시를 습격해 청나라를 놀라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섭지초 장군은 아군 5인 사격 사건 후 순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육지 쪽에서 일본의 준비를 감지하지 못했죠. 9월 14일 4척의 포함 지원을 받으며 일본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청나라는 일본군이 강을 건널 때 공격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병 돌격을 포함해 맹렬하게 반격했죠. 다음 날 일본 증원군이 북쪽 언덕에 도착해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계획대로 청나라를 놀라게 하고 도시의 북문을 점령한 겁니다. 섭지초 장군은 일본에게 다음 날 아침 항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비대에게 밤새 탈출하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철수가 끔찍하게 잘못됐습니다. 청나라 장교 육수사는 공황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앞에 있던 청나라 병사들은 일본군의 사격을 받고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뒤에 있던 병사들은 앞으로 돌진하려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둡고 혼잡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었고 모든 청나라 병사들이 무기를 꺼내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일부는 순전한 공포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명의 장군 아래 분열된 청나라 지휘체계는 효과적인 행동을 막았습니다. 청나라 만주군이 먼저 도망쳤다는 소문도 있었고 청나라 무슬림 부대는 끝까지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일본은 단 이틀 만에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대량의 모기, 보급품, 말을 노획했고 전사자는 160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2,000명이 전사하고 700명이 포로가 됐죠. 일본은 포로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조선 땅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북양 함대는 여전히 황해와 만주 및 조선 서해안으로의 접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일본과 싸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죠. 9월 17일 일본 연합함대가 정여창 제독 휘하에서 우연히 해양도 근처에서 청나라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제독 정여창은 함선을 대형으로 정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접근해 종대에서 사선으로 전환하자 정여창은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의 부사령관 유보장 제독이 자발적으로 기함에 주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했죠. 충격파가 예상치 못한 정여창 제독과 그의 영국 고문 윌리엄 타일러 중장을 중요한 순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타일러는 나중에 이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독과 자신이 10인치 포위에 서 있는 동안 제독이 사격을 개시한 행동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절대 알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논의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죠. 제독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일본은 약한 청나라 함선에 포화를 집중시켜 불태웠습니다. 일본 포수들은 두 청나라 전함에 집중해 기암 정원함의 통신을 파괴했죠. 일본 포탄이 너무 많은 청나라 수병들을 죽여서 그들은 두 주력함을 간신히 전투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떠 있었죠. 이토 제독은 결국 자신의 기함이 피격당한 후 전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나라 장교들은 평양 이후처럼 보고서를 위조했습니다. 처형을 두려워한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광서제는 공친왕을 임명해 전쟁을 지휘하게 했고 이홍장의 명예로운 삼공작과 황마궤를 박탈했습니다. 서태후는 소박한 생일 파티를 하기로 결정했죠. 일본은 청나라 함선 떼써들 격침시켰고 자신들은 세척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양 함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며칠 사이에 2번의 큰 승리를 거둔 후 일본은 이제 청나라 영토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10월 말 야마가타 장군의 제1군이 압록강을 건너 역사적인 만주 수도 심양으로 향했고 오야마 장군의 24,000명 규모의 제2군이 랴오둥 반도에 상륙해 청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인 여순항을 공격했습니다. 심양은 만주 청나라 조정에 중요했지만 여순항은 군사적으로 결정적이었습니다. 청나라 함선을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였으니까요. 여순항은 도시 접근로의 현대식 요새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신속하게 그것들을 점령했습니다. 일본 육해군이 여순항을 포위했고 오야마는 청나라 장군 위여성에게 항복을 요구했죠. 위여성의 답은 시내로 나가는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것을 저지했고 몇 시간 만에 남은 내륙 요새를 모두 점령했죠. 평양과 황해에서처럼 우수한 일본의 화력, 규율, 기동성, 지도력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한 외국 관찰자는 일방적인 전투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성벽에는 한 명의 청나라인도 나나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높은 성벽을 따라 요새에서 요새로 도망쳤고 가면서 사격했으며 소총이 너무 가까워질 때까지 모든 지점에서 저항했죠. 언덕 곳곳에서 그들은 추격당했고 수마일 주변에서 백야들을 지나지 않고는 청나라 시신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지휘관들은 변장하고 도망쳤고 일본군은 12월 21일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패배한 적에게 잘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부대는 민간 복장을 한 청나라 병사들과 자신들에게 총을 쏘는 민간인들에 대한 소문에 사로잡혔죠. 그들은 도시가 함락되기 전에 죽은 일본 병사들의 머리를 나무 말뚝에 매달았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여순항 안판에서 3일간의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1사단의 병사 오카베 마키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순항 시내에 들어서면서 나무 말뚝에 전시된 일본 병사의 머리를 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분노와 청나라 병사를 분쇄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시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나 죽였습니다. 거리는 시신으로 가득 찼고 너무 많아서 길을 막았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을 죽였고 대체로 한 집에 3명에서 6명의 시신이 없는 곳이 없었죠. 피가 흐르고 냄새가 끔찍했습니다.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총으로 쏘고 다른 이들은 베어 죽였죠. 청나라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격하고 베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때 포병대가 후방에 있었고 천황을 위해 만세 삼창을 외쳤죠. 뉴욕 월드의
캐나다인 제임스 크릴먼 같은 외국 기자들도 일본이 일부 여성과 어린이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망자 추정치는 크게 다릅니다. 2천에서 3천 명의 희생자부터 당시 일부 미국 신문에 6만 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까지 있었죠. 학살 보고는 도쿄의 국제 정치 목표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의회가 일본과 더 공정한 상업 조약을 논의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외무장관 무스 무네미스는 일본이 미개한 것으로 보이면 새 조약이 승인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도쿄는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 허위 정보 캠페인에 자금을 댔습니다. 비난의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서였죠. 일본 캠페인은 많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확신시켰고 일부 미국 목격자들은 증언을 바꿨으며 의회는 1895년 2월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피해 통제를 하는 동안 조선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선 왕국에는 이제 2명의 왕이 있다는 말이 나왔죠. 일본은 조선의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원했죠. 일본은 7월에 국왕의 아버지를 다시 권력에 앉혔지만 그와 다른 보수파들은 일본이 후원하는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8월에 대원군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죠. 조선의 청나라 군대가 우리를 구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조 제국이 현 정권의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반역자들을 쓸어내어 우리 왕조와 조정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러시아 공관에도 접근했고 일본 친화적인 조선 반대파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음모를 밝혀냈을 때 그들은 즉시 그를 권력에서 제거했죠. 대원군은 동학반군에게 다시 봉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급진파와 온건파 동학 사이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일본 군대의 징발과 조선 관리들의 지속적인 학대가 그들과 지역 농민들을 설득해 요청에 응하게 만들었습니다. 10월 12일 동학은 총반란을 선포했고 이것은 동학, 일본군, 정부군 그리고 민보로 알려진 지역 정부 연합 민병대가 관련된 지저분한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전투는 잔인했죠. 전사자를 참수하거나 훼손하는 전통적 관행과 초토화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연대기 작가 황현은 정부와 민보군에 대한 반군 공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보군은 뛰어난 사격수였다고 합니다. 총알이 비처럼 반군에게 쏟아졌고 전체 계곡이 빠르게 시신으로 가득 찼죠. 다음 날 반군은 병력을 모아 하동에 들어가 10가구의 민간주택을 불태웠습니다. 숨어있는 민보군을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근처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도쿄는 증원군을 보냈고 3,000명 규모의 일본 조선 정보군이 남쪽으로 행군했습니다. 1만 명의 동학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잘 무장됐죠. 동학은 흩어져 있었고 대부분 화승총과 대나무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2월과 12월에 일본이 이끄는 군대가 동학에 1년의 전장 패배를 안겼습니다. 다른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반군을 포위했습니다. 일본은 적을 거의 살려두지 않았죠. 오늘 마을에 남겨진 동학 농민 7명을 잡아 성박 들판에 줄을 세우고 총에 총검을 부착한 후 모리타 중위의 명령으로 동시에 희생자들을 찔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처에서 지켜보던 조선 병사들은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지도자 중 한 명인 전봉준을 포함한 마지막 동학은 1895년 1월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깊이 분열되어 있었죠. 일본이 동학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청나라 조정은 평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홍장의 반대파들이 그의 패배를 이용하려 하면서 청나라 내부에도 혼란이 있었고 여러 장군이 처형됐습니다. 1894년 11월과 1895년 1월에 이홍장은 회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나라가 서구 열강이 개입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했죠. 그래서 계속 공세를 유지했습니다. 야마가타 장군의 심양으로의 진격은 계속됐고 그는 12월 13일 해성을 점령했습니다. 청나라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수많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탈환할 수는 없었지만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히고 진격을 멈췄죠. 일본은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해군 기지인 위해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청나라는 공해에서 일본에 도전할 수 없었지만 북양 함대의 전투 가능한 군함 4척은 베이징 근처의 적 상륙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1월에 상륙했고 일부 외곽 요새와 총 그리고 위해위 송곽 도시를 쉽게 점령했습니다. 유공도에 해군 본부만 남았고 일본 제독 이토는 청나라 제독 정여창에게 편지를 써서 망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파멸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힘을 보존하고 나중에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인지 물었죠. 당신의 가장 현명한 방침은 일본으로 와서 당신 나라의 운명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여창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2월 초에 요새 중 하나를 탈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일본 어뢰정들이 기함 정원함과 다른 함선을 격침시켰고 이홍장은 정여창에게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보를 보냈죠. 제독은 부하들의 안전한 통과를 협상하고 자살했습니다. 일본은 합의를 존중했고 마쓰시마 함이 정여창을 기리는 예포를 발사했습니다. 평화회담이 1895년 4월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민간인이 이홍장의 얼굴에 총을 쏘는 사건으로 일주일간 중단됐죠. 총나라 외교관은 회복했고 4월 17일 양측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총나라는 조선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여러 주요 도시를 일본 무역에 개방하고 일본의 서구 열강과 같은 특혜 무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청나라는 또한 일본의 팽오제도, 여순항을 포함한 야오둥 반도, 그리고 포모사 섬, 오늘날의 대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포모사 주민들은 일본 점령에 대항해 5개월간의 반란을 일으켰죠. 제1차 청일전쟁은 약 2만 명의 일본인, 3만 명의 청나라인, 그리고 3만에서 5만 명의 조선인이 사망하면서 나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한성순보 신문은 조선 국민의 비극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죽은 무고한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했죠. 청나라에게 전쟁은 근대화의 실패를 보여줬고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홍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내 나라의 일들이 전통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도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힘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죠.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이었던 청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던 더 작은 강국에게 쉽게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내부 갈등과 서구 열강의 새로운 경제적 양보 요구를 야기할 겁니다. 일본의 승리에 대한 기쁨, 강대국으로서의 새로운 지위, 그리고 서구와의 평등에 대한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월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3국 간섭을 단행했죠. 그들은 랴오둥 반도에 대한 일본의 통제가 조선의 독립,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장관 세르게이 비테는 심지어 군사 행동까지 위협했습니다. 대륙에서의 일본의 적대적 활동은 주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만주 장악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일본이 한국 전체를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죠. 일본이 야오둥 반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러시아는 일본 함대에 대한 적대 행동을 시작하고 일본 항구를 포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극동은 이제 국제 문제의 중심 부분이 됐습니다. 도쿄는 마지못해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기로 합의했죠. 일본 여론은 분노했고 1898년 러시아가 청나라에 압력을 가해 랴오둥 반도와 여순항 그리고 만주의 철도 거래를 조차하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일본 기자 도쿠토미 수호는 한때 자유주의 원칙의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일본은 서구 인종의 세계 독점을 깨고 그들의 특권을 파괴하며 백인의 특별한 영향력과 세계 폭정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죠. 전후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의 계획도 러시아의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요원들이 민비를 암살하고 대원군을 다시 데려왔지만 러시아가 1896년 고종 국왕이 권력을 되찾도록 도왔죠. 러시아와 일본 제국 사이의 긴장은 다음 몇 년 동안 커질 것이고 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다시 전쟁으로 폭발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1차 청일전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지만 한국전쟁 같은 20세기의 많은 극적인 사건들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그 영향도 종종 간과됩니다.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죠. 청나라는 1000년 넘게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이었습니다. 유교, 한자, 정치 체계가 모두 중국에서 왔고 주변국들은 중국을 천조 제국으로 존경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작은 섬나라에게 완패했습니다. 청나라의 군대는 무너졌고 함대는 격침됐으며 영토는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죠. 청나라 내부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싸웠고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898년 백일 유신이라 불리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지만 서태후가 쿠데타로 이를 막았죠. 1900년에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 외국인과 기독교인을 공격했고 이것이 8개국 연합군의 베이징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나라는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1911년 신해 혁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의 약점을 기회로 봤습니다. 독일은 교주만을 점령했고 영국은 위해위를 조차했으며 프랑스는 광저우만을 차지했죠. 러시아는 만주로 세력을 확장했고 미국은 문호개방책을 선언했습니다. 청나라는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은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불과 30년 만에 아시아 최강국이 된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삼국 간섭은 일본의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도 서구 열강의 승인 없이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대외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02년 영일 동맹을 맺었고 1904년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죠.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고 1910년 한국을 병합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계속 확장됐고 1930년대에는 만주를 침략했으며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은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청일전쟁은 조선 땅에서 벌어졌고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죠. 전쟁 중에 일본군의 징발과 약탈로 고통받았고 동학 농민군은 진압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독립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 무대가 됐습니다. 고종국왕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해야 했고 민비는 일본 난인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외세의 간섭으로 실패했죠. 결국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 한일병합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35년간의 일본 식민지배가 시작된 겁니다. 청일전쟁은 또한 인종주의와 문명론의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 전쟁을 문명 대 야만의 싸움으로 묘사했죠. 일본은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나라로, 청나라는 낡고 야만적인 나라로 그려졌습니다. 일본 지식인들도 이 담론을 받아들였고 탈아입구 사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내부의 위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명예백인으로 여겼고 다른 아시아인들을 열등하다고 봤죠. 이런 사상은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침략하고 지배했지만 실제로는 착취와 억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근대적인 군대의 중요성이 입증됐죠. 일본은 서구식 훈련과 장비로 청나라를 압도했습니다. 보급, 통신,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드러났습니다. 청나라는 더 큰 군대와 더 많은 자원을 가졌지만 조직과 훈련에서 뒤떨어져 패배했습니다. 해군력의 중요성도 확인됐습니다. 황해해전에서 일본의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결정했죠. 제해권을 장악한 쪽이 병력과 보급품을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었고 적의 해안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러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여순왕 학살은 전쟁 범죄와 국제 여론의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승리했지만 학살 보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죠. 도쿄는 즉시 언론 조작에 나섰고 미국과 영국 신문에 돈을 써서 보도를 억제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증언을 번복했고 결국 조약은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냉소적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도덕이나 정의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이었죠. 일본은 문명국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서구는 일본을 대청나라 견제 세력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학살 같은 범죄도 정치적 필요 앞에서는 묻힐 수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은 또한 전쟁 보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서구 기자들이 아시아 전쟁을 취재했죠. 전신으로 빠르게 본국에 기사를 보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임스 크릴먼 같은 기자들은 전장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했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삼국 간섭은 다자 외교의 한 형태였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협력해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에서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간섭은 일본에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3년 후 자신들이 일본에게 포기하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을 청나라로부터 조차한 것은 배신으로 느껴졌죠. 이것은 러일 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복수를 원했고 정부는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영일동맹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싶었고 일본은 서구 열강의 지지를 원했죠. 1902년 맺어진 이 동맹은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 맞설 장감을 얻었고 1904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 열강을 이긴 첫 사례였으니까요. 이것은 식민지 아시아에 큰 영감을 줬습니다. 인도의 네루, 중국의 손문,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일본의 승리에서 희망을 봤죠. 하지만 일본 자신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를 배우고 모방했죠.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만주로 진출했으며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백인 제국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청일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조선이었습니다. 독립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전쟁 중에는 양국 군대의 약탈과 징발에 시달렸고 전쟁 후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3만에서 5만 명의 조선인이 죽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해야 했고 민비는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 독립을 선언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죠. 1910년 한일병합으로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청일전쟁이 약속한 독립은 결국 식민지배로 끝났습니다. 청나라는 천년 제국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죠. 유교 문명권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진 겁니다. 개혁은 실패했고 의화단 운동은 8개국 연합군의 침공을 불렀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승리의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승리는 군국주의를 정당화했고 팽창주의를 가속화했죠.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끝났습니다. 1894년의 승리가 1945년의 파멸로 귀결된 겁니다. 1894년 10월 25일 조선 앞바다에서 발사된 그 첫 포탄은 50년간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리고 해방 후에는 한국전쟁까지 동아시아는 반세기 동안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청일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였고 제국주의 시대의 도래였으며 민족주의의 각성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됐던 중국 중심의 질서가 무너졌고 서구식 국제체계가 들어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대국의 야심이 약소국의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 제국주의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결국 파괴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비극은 반복된다는 것. 청일전쟁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